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연애 지상주의자,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얄팍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네. 황대리의 근황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이 시리즈구나, 시리즈. 네, 우리가 강제로 털어야지. 걔는 안 들을 거야, 이거. 그래. 지 나오는 것만 잠깐 듣고 안 네. 듣잖아. 이 양반이 지금 썸을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썸 단계야, 아직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 관계로 발전할 것이냐. 물음표가 좀 있어. 물음표죠. 네. 그러면서 황대리가 썸 탈 때 말 많더만. 처음 겪어보셨군요. 이야, 말 진짜 많아, 얘.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막 본인이 막 걔가 이상한 공유 정신이 있어요. 그런 거 자기가 다 얘기하고 혼자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김칫국을 김치 냉장고채 들이키시던데. 걔가 별명이 딤체예요, 딤체. 네. 이제 아직 썸 단계인데 무슨 그러니까. 식장 그리고 또 뭐 집은 어느 동네. 아까 차 알아보던데, 차. 네. 전에도 이랬어? 저는 많이 겪어봤죠. 늘 이래? 네. 아이. 딤체라니까. 딤체 아니면 본인이 깍두기인데 왜 이렇게 푹 담겨져 있던 야들야들한 깍두기 같아요. 본인 몸에서 김치 국물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한참 얘기를 한다. 네. 내가 또 괘씸한 게 뭐냐면, 일 한참 바쁠 때는 전화해가지고 한숨 쉬어요, 제 귀에. 형 뭐예요? 나 산책하고 누워있지. 너무 뻔하다. 왜? 뭐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 그럴게요. 이런다고. 그러다가 썸 뭐 생기면은 내가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안 끊고 막 만나서 커피를 먹자 그러고 막 하여튼 뭐 이런 일을 제가 얘가 이제 가만히 보면 별로 조언을 구하려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지. 제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아니야. 그래. 그냥 지 생각을 막 얘기해. 이 사람 이렇게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해. 근데 카톡 일이 빨리 안 없어져. 어떻게 하면 좋아? 와우! 그러면서 혼자 뭐 뭔가 어디서 막 써요. 그러다가 그럼 우리는 거기다 뭐 얹을 게 없잖아. 없지. 우리한테 뭘 물어본 게 아니야. 우리 도움 필요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 그럼 우린 그냥 이제 격려 차원의 김프로 인트로 멘트 같은 말 하잖아요. 그렇지. 뻔한 이야기. 그러다가 차만 남는다. 그렇지. 아니면 뭐 그래 그러면 뭐 집부터 알아봐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농담을 하잖아. 그럼 황대는 이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지. 뭐라는 거야. 지가 혼자 떠들어놓고. 참. 네. 굉장히 있는 내내. 네. 우리 크게 관심 없는데. 너무 얘기하고 가더라. 네. 연말에 하여튼 좀 블링블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캐시미어 100% 코트를 샀더라고. 그거 입고 이제 데이트를 그렇죠. 하겠다는 그 어떤. 코트를 딱 사면서 이 캐시미어 100%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샀다고. 바로 샀지. 왜? 그녀가 내일 오니까. 그렇지. 정말 골치가 아파요. 근데 어쨌든 이 블링블링이 네. 단계가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썸에서 끝나면 이제 계속 전화할 거거든요, 배 감독한테. 그러니까 네.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네. 다음번 방송 때 또 침울한 목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얘는 썸 타고 있을 때 기분 좋을 때도 마음이 콩밭이라 별 얘기 안 하고 침울해 있을 때도 별 얘기 안 하고 뭐 얘는 방송 날로 먹네? 네. 자, 오늘의 빠따 38살 남자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요거는 조금 진지하거든요, 내용이. 네, 요걸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김 선생님이 읽는 건가요? 네. 너무 얄팍하신 분이 읽는 거 아니야? 회사 얘기할 때는 진지합니다. 그래. 그건 또 다르지. 네. 읽어보겠습니다. 야, 지심 좀 빡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렇죠.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 너무 대놓고 하잖아. 이런 걸. 이런데 우리가 계속 분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노해야죠.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더군다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현장직 근로자에게는 이런 거를 안 하고 노조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분고분하고 약자들한테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 1순위래, 사무직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런 게 진정한 적폐인데. 그렇죠. 아, 이걸 참 말씀 못하고 또 그냥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참. 이럴 때 항상 또 하는 말이, 그리고 거기에 크게 반박할 수 없는 자기가 좀 싫어지고 하는 게, 너 말고도 이런 애들 많아.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깔아줘 주면, 우리는 그냥 깔아뭉개져지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게 분노를 하게 하죠. 이분한테는 이제 어떤 빠따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경영진한테. 야, 이거 뭐. 원래는 이제 고통 분담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으니까 고통 분담의 어떤 그 봉체조 따라 선물할까 했었어요. 다 같이. 네. 왜 그 삼천교육대 이런 영상 보면 해병대 캠프 이런 데 보면은 통나무를 이렇게 쫙 밑에 들어가지고 좌우 어깨로 이렇게 드는 그거 아시죠? 봉체조. 봉체조.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 네. 그걸 분담해서 한번 해봐라. 죽어나요. 그렇지. 사측의 대표님, 부대표님을 봉체조의 맨 앞뒤에 딱 선봉에 세우고 네네. 이게 10인 1조라고 쳐보죠. 그럼 앞에 뒤에 한 분은 계시니까 8분이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이 요즘 네. 사연 보내실 분까지 싹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지고 봉체조를 시작하시면은 앞에 뒤에 대표님, 부대표님 빼고 나머지 8분은 봉에서 손을 한 1cm씩만 띄세요. 네. 그럼 아주 건강한 스쿼드 하는 거지. 그렇죠. 손에서 나오는 기로만 들어올리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 약해. 네. 약하지. 물리적으로 뭔가 빠따를 하는 거는 네. 이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또 집합시킬 거거든. 그렇지. 네. 좀 그렇고. 맞아요. 실제적으로 뭔가 혁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방안을. 보는 사람이 시원해지는 이런 빠따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배 감독께서 하나 시원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어디에나 이런 적폐나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또 멀리 나간다 또. 조선시대 암행어사 이런 거 있었잖아. 아, 그렇지. 한 명을 쫙 보내주자. 한 명을 탁 보내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뭐예요? 마패 딱 꺼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동이야! 다 뒤집어지잖아. 네. 요런 분을 한 분 보내드려야 된다. 네. 사내 직원으로. 네, 사회 직원으로. 트로이 목마처럼. 암행어사의 그 포인트가 뭡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야 돼.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출두할 때, 마패 딱 꺼낼 때만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져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 얼굴이 약간 없어 보여야 돼요. 없어 보여야 되죠. 네. 없어 보이고 행색도 허름해야 행색도 합니다. 허름하고. 누굽니까? 김상조라는 분이 계세요. 김상조. 요 분을 그냥 딱 보내드려. 노조 없는 사무직으로. 경력직으로 보내요? 신입으로 보내요? 신입으로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신입으로. 신입으로 보면, 따박따박 말대꾸 할 거거든. 불합리한 뭔가를 할 때, 가르치려고 할 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일을 배우시겠지? 네. 그러다가 한 반년? 길게 봅시다, 우리. 반년 뒤에 출두하시는 거예요. 마패 딱 꺼내가지고, 모든 부조리를 다 이제. 파헤칠 때, 근데 마패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마패 조선시대는 안 되죠. 아니고, 네. 딱 봤을 때, 이 양반이 그 김상조구나. 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가방을. 본인의 그 가방을. 6개월 동안은 그거 들고 출근하면 안 아니, 되나요? 딴 가면 샘소나이트 사줘야 돼. 제발 좀. 신입사원들 매는 거 있잖아. 백팩. 황대리가 입사할 때 맸던 가방 이런 거 새 거 사드릴 테니까. 안경은 좀 벗겨서 입사시킵시다. 안경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치. 암행어사 출동 하면 그 가죽 가방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이제 A4 용지 가득 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고발장 이런 거 막 나오겠죠. 그렇죠. 네. 고분을 입사시켜드리는 걸로. 김상조 위원장이 네. 같은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실 수 있는 빠따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를 상상하시면서라도 그쵸. 좀 기분을 좀 푸셨으면 좋겠고. 상상하시면서 그러면 이거 쓰실 분 이렇게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시거나 캔커피 마시면서 혼잣말 하시는 거 아니야? 상조 형. 이게 아니잖아. 그러시는 거 아니야? 형 복사는 좀 제대로 해야 돼 그래도. 딴 건 몰라도. 뭐 그렇게라도 기분을 좀 푸시라. 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네. 주변 분들하고 한잔 하시면서 기운이 조금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이거 이 회사 나쁘다. 네. 광고 듣고 2부에서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 찾아오는데 오늘까지도 배 감독이 없어요. 녹음을 했거든요, 저희가. 네. 이거 자꾸 이렇게 해놨대. 요건 사실 최 과장님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한 3편씩을 몰아서 녹음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스르륵 또 배 감독이 들어올 테니까 네. 오늘까지는 모른 척 해주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림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최연 리사이틀. 낙전 극장. 그거 유료래서 아마 그거 낙전 극장 이거 못 들은 분 계시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진짜 환상이던데. 못 들으시면 300원 내세요. 낙전. 와 진짜. 이야 그것만 들어도 300원 내면 네, 하더라. 저희가 그래서 그 가장 하이라이트 공을 들여서 만든 시그널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최희연 쌤을 위해서 아껴놨습니다. 아껴놨습니다. 네, 아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모두 3개의 오프닝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배 감독이 고른 다른 에피소드를 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네. 하나는 제가 특별히 과장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노래는 준비했어요. 세 곡 준비했고요. 근데 자꾸 그 여름 작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 주절주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노래를 하라 그런다. 멤버들한테 노래를 자꾸 시키시려 그런다. 뭔가 이거 확실한 좀 해달라. 정리를 해달라.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던데. 노래 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 아니 처음에는 제가 김프로 김 선생님 다 노래 시키려고 그랬는데 요즘 준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노래까지 시켜가지고는 풍비박산이 났겠구나. 저희 피토 할 수도 있어요. 노래하다가. 그래서 노래를 하고 김프로쇼가 끝날 수도 있지. 그래서 노래는 취소하되 제가 더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더빙만 하면 되고 여름 씨는 노래 해야 되는데 해야지. 마지막 노래 제가 여름 씨한테 드리는 걸로 준비했는데 여름 씨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일단 보이스가 좋잖아. 네, 청명한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의 목소리에 손색을 주는 작곡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손색을 주는 아쉽지만 네. 그래도 하고 두 번째 노래는 제가 김 선생님한테 헌정하는 노래예요. 저는 노래를 이렇게만 하고요. 네. 나레이션으로 해결하는 노래. 아, 진짜요? 그렇다면 또 매일 아침 계란을 까먹으면서 목소리를 가듬고 있겠습니다. 제목 오빠니까. 이야. 네, 오빠야 문 열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김 선생 맞춤형 이 작곡이네요. 이거 이야. 메소드 연기가 들어가겠네요. 네. 자, 요 멘트 들어보셨던 분들이 여러 튀어나오시겠네. 네. 자,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최희연 리사이틀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요. 네. 자, 오늘은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도 간단치가 않아요. 야, 이 사연은 제 느낌에는 뭐냐면 김기덕 감독 영화랑 이창동 감독 영화를 짬뽕한 스토리 같아. 네. 그냥 절대 가볍게 볼 수 없고 네. 굉장히 이제 진중하게 좀 무겁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종류의 사연 같은데요. 날이 갈수록 너무 하드코어한 사연들이 많이 와가지고 허덕임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이걸 자격이 되는가? 당신과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고민하지 오늘은 마. 자격이 있지. 법조 전문가잖아요. 오늘은 아주 충분한 자격이 그래요? 있고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 김 선생님은 또 한쪽에 상당한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웃고 떠들었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무겁고 진중하거든요. 네.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척 용기를 내어 올려봅니다. 저는 39이고 아들 아이 둘과 사는 청취자입니다. 20대 중반에 처음 결혼하였고 맑은 성정이던 남편은 위암으로 2년 가까이 투병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과 둘만 남았었어요. 창밖을 보면 눈물이 배었습니다. 그러다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재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봐도 유아적인 남자였고 사별했다는 것 외엔 저와 공통점이 없었어요. 저보다 15살 연상이고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었는지 그와 몇 개월 만에 재혼하고 말았고 갖가지 고생을 겪었습니다. 폭행에 가까운 과정으로 임신을 한 것도 이유였지만 사실 제가 가정을 원하는 마음이 재혼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적기도 민망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맞았고
제 전 재산을 자신에게 현금으로 달라면서 낙태를 강요받았고 그는 초혼 때 낳은 어린 아들의 입양을 조건으로 유산을 빌려갔습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갓난아들을 그가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서 참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혼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4년째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지낼 땐 저에게 부처 같다고 칭송하고 잘못했다고 빌다가도 악귀처럼 돈을 요구하고 불안에 떠는 동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이혼 소송 후에도 그는 육식동물 같아요. 제게 형사고소를 여러 번 걸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갖가지로 괴롭혔습니다. 압수수색도 여러 번 겪었어요. 형사고소와 재판이 모두 무혐의, 무죄로 끝났고 빌려준 유산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혼 소송에서 그래도 제가 원하던 결과에 가까운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계속 패소가 뻔한 소송을 걸어옵니다. 사건 번호를 적은 종이가 3장이 넘었어요. 변호인들이 적은 수임료를 받으며 저를 도와주고 있고 저도 정상적인 생활로 걸어가고는 있어요. 소송 비용 감당하느라 파산에 가까웠지만 바닥에 있을 땐 정말 중요한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였고 지금은 휴학하고 애들과 좀 쉬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저 스스로 왜 그와 재혼해서 첫 남편에게 해주고 싶었던 더 큰 이해와 성의를 재혼한 그에게 주었는가 하는 점과 깊어가는 우울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나름 즐겁게 살고는 있지만 자책과 부끄러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고 이 와중에도 잘 자라주는 어린 아들들에게 미안하고요. 꼭 채택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쓰면서 좀 더 정리가 되었고 감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야.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직접 이제 이렇게 겪고 견디고 하신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네. 무척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리셨다는데 네. 정말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마 비슷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네. 당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심정들을 많이 담아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채택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연의 두 번째 재혼하신 남편분은 거의 제가 왜 김리덕 감독 얘기를 했냐면 날 것 그대로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스타일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네. 거의 우리 프리미엄 빠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의 해결을 뭐 해야 되지 않나. 야만에 가까운 폭력이야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또 계속 살 수 있지? 네. 네. 진짜.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이제 뭐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씩 나와서 네. 무슨 내용인가 싶으셨을 텐데 항소가 아니고 항고가 뭐지?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네. 보통 재판을 해가지고요. 1심 재판을 해서 지면 혹은 2심 재판을 해서 지면 이거 이의가 있습니다.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부에다 얘기하는 거를 이제 항소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항고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데다가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뭐 별로 문제될 거 없네요 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다시 이걸 좀 수사해야 된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게 항고예요. 근데 항고하고 재항고를 또 하고 막 재정 신청하고 이랬다는 거는 경찰 검찰에서 판단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를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전 남편이 사연 보내신 분을 경찰 검찰에 고소를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건 무혐의 이렇게 내렸더니 이게 왜 무혐의야? 하고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시 수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항고 재항고가 들어오면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또 살펴봐가지고도 문제 없다라고 하면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일을 갖고 있는 시각이 한번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때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안이 한 가지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을 하고 또 중간에 보면 뭐 무죄가 났다는 표현도 있으신 걸 보면 어떤 거는 일정 부분 기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그냥 받고 수사기관에서 끝난 거 말고 재판까지 간.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재판에 넘어갔는데 재판을 하고 났더니 무죄가 난. 그러니까 이건 뭐 수사기관 비롯해서 재판까지 사건도 여러 가지 이게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뭐 형사, 민사 막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할 거거든요. 패소가 뻔한 소송을 계속 걸어온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무고로 오히려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거니까 이건 사실 어떤 부분은 무고로 걸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내가 고소를 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고소인 피고소인 자격으로 또 만나거나 혹시 뭐 막다트리지는 않겠지만 그걸 또 하여튼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싫어서 그냥 빨리 좀 그냥 띄워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쪽 남자는 이제 건수만 생기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정말 징글맞은 삑삑네요. 네. 소송을 하나 경험하기도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소송을 하나 해보면 정말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 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힘드실 거예요. 아니, 이 남자는 무슨 돈을 갖고 있길래 이걸 이렇게 계속 일을 벌이나.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타이틀처럼 상대방을 몰살시키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앞에 서술해 주신 결혼해서 사시던 시절의 이야기들만 들어봐도 이건 정상이라 보기 참 어렵습니다. 멘탈이 정상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면 논리적으로 뭐 지면 승복을 할 텐데 이거는 뭐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는 거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질문을 쭉 이제 사연을 적어주시고 2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런 우울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갈등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혼을 후회하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첫 남편과 참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별을 했는데 왜 엉뚱하게 진짜 개망난 일을 내가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왜 내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런 결혼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아니 그 이유를 알면은 뭐가 해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 이유를 추구하는 것 자체도 거기에 자꾸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냥 놓고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락을 줘야 된다는 마음 부담을 많이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첫 번째 이 질문은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자꾸 몰두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오늘 아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둘째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깊어가는 우울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해피하고 유쾌하기만 하면 그것도 네, 그래서 정말 달래기가 쉽지 않고 달래는 방법을 근데 모르시지는 않아요. 보니까 현재에 감사하고 나름 즐겁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능력이 좋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그 우울을 극복하셨는지를 들어서 이분한테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뭘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마지막 부분에 쓰면서 좀 정리가 됐다라는 표현을 주신 거 보고 와 어떻게 정리가 되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쓰면서 내가 이러이러 하겠구나. 사실 상담이 그거죠.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상담은 서랍을 열고 물건을 무조건 다 꺼내는 행위다. 그 안에 정돈되지 않은 뭐 많이 옷가지들을 일단 무조건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넣는 일이다. 어차피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자기 얘기를 쭉 다시 하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정리가 되신다고 해도 지금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송사들이나 그 사람과의 일은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사연을 보내시면서 정리가 좀 된다고 하셨던 거는 그나마 마음이 좀
선생님 말씀하신 차분함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대단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느끼시는 뭐 자책이라든지 네. 뭐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깊어가는 우울을 달래는 것이나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책과 부끄러움과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그거를 최소화하는 것 음. 그게 저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난 그런 선택했을까요? 네. 네. 그걸 통해서 자책과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약간 이게 좀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요.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맴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얘기는 해보겠는데 그러면 하나로 답이 안 나올 거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그럼 뭐가 정답이지 이러면서 거기서 또 몰두하고 빠져들게 이러려고 되니까. 생각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얘기는 해보겠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찾는 데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는 마셔라. 차라리 신경 쓰지 마라. 네. 어.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능성들을 몇 개 좀 펼치시고 그런 것들이 겹쳐 일어났겠거니 하고 그 정도로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를 그냥 들으시는 걸로 만족하시고 그거를 이후에 곱씹어가지고 또 생각하고 뭐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 정도로만 네. 네. 그냥 만족하시라. 네. 왜냐면 어차피 그거에 천착해봐야 상태만 더 나빠진다. 그렇죠. 바뀔 게 없잖아요. 네. 과거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오랜만에 나오는 신곡인데요. 이거 참 폭탄 돌리기인가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추측입니다만 재혼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첫 남편분과 사별한 뒤에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세상살이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험한 세상을 혼자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이 없이. 남편이라는 가정이라는 버팀목과 울타리가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큰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나랑 좋은 사람인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의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두려움에 약간 가려져서 괜찮겠지.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가정을 그래도 꾸려서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결혼하신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가네요.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그렇게 두렵고 이 상대가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판단을 못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죠. 네. 임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준강간처럼 당해서 네. 임신을 한 건데 이미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많이 흐려져요. 나는 이미 결혼도 한번 했고 거기에서 애도 있고 근데 심지어는 지금은 또 다른 애를 뵙고 있고 누구랑 결혼해요? 지금 이런 시점이면 다른 데 가지 못하지라고 네.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우리 김프로쇼 청취자인 많은 여성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정도에서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아이까지 뵌 시점에서도 저 남자가 과연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애를 뵀어도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될까? 성관계 한 번 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하면서 그 상대방한테 다 허용을 한다든지 아니 충분히 인생에서 오점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큰 오점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우리 한국 문화이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어떤 태도이기도 하는데 그걸 극복해보자. 꼭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늦었어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도 여전히 늦지 않아요. 좀 더 판단하고 그렇게만 했으면 이분 사람과 결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왜 결혼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은 이런 거였고 선생님 첨언해 주셨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 네. 저는 이 남편분의 소중함을 뒤늦게 좀 깨닫지 않았을까. 내가 왜 첫째 남편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둘째 남편을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그 첫째 남편한테 쏟았어야 될 거를 쏟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다 알고 계셨다면 그때도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첫째 남편이 진짜 좋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근데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일종의 자책하실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진짜 소중한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다른 종류의 고민을 내놓으셨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뒤늦게 깨닫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남편의 드는데. 소중함을 과연 몰랐을까? 이거에는 약간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네. 본인한테 또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몰랐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는 있어요. 보통 첫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두 번째 남편을 고를 때 비슷한 남편을 골랐겠죠. 전반적으로 성정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을 골랐을 텐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부터 상당히 달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상대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결혼 자체의 전체적인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결혼 말년에 그 투병 과정을 통해서 지친 마음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서를 모조리 좋게만 생각한 상태에서 두 번째 상대를 만난 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런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밝혀내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천착하시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도. 네.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거를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셔라. 밝히고 원인을 찾아간다고 치자고요. 밝히고 밝혀서 원인을 밝혀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어? 내가 왜 이렇게 몰랐지? 그걸 확인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에 내가 왜 이렇게 찌질했을까를 확인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네.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네. 네. 의도야 이제 우울함을 극복하고 뭔가 자기의 자책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 것은 이제 맞는데 이유를 추구하는 어떤 방법이 결국 그것을 만족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그걸 해결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도움이 안 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오, 더 악화시키고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세련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약간 좀 빈자리가 있어도 이게 좀 개운하게 이렇게 다 아귀가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이 정도로 하고 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얘기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오점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들 살펴보면 부족한 점들이 있고 잘못했던 선택들이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네. 지금 그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에 천착하시지 말 것은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질문을 주신 걸 보면 나름대로 이제 뭐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학원도 진학을 해서 공부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저희한테 이제 보내시면서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질문은 자책과 부끄러움과 슬픔이 있는데 이걸 좀 없애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럼 우울감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나?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없앨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자책과 부끄러움과 슬픔은 아마 계속 따라다닐 테고요. 다만 그 분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계속 애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되겠군요. 지금 나는 없애고 싶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랬을까요를 찾는 거나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을까요? 할 때 본인도 사실은 없앨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던져놓고 근데 사실 질문 던지면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나 싶은 정도의 질문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부끄러움과 자책과 슬픔은 없앨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같이 첫 가셔야 번째 된다. 질문을 완전히 우리가 해답을 못 드리는 거랑 동일하게 결국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고 그것은 덮어두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덮어둘 때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건 결국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책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본인의 삶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는 문제나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발견이 안 되지만 그분이 하고 있는 사회활동, 네.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둘에 대한 어떤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포장을 통해서 이 자책 부끄러움과 슬픔이 어떻게 해결되기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보강이 될 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약물 치료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조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끌고 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시달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면에 있어서는 다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효과. 네. 네. 이거를 본인이 문제라고 느끼셨던 것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이걸 이제 안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잘 갈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하다. 네. 제가 조언을 사실 드리려다가 말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얘기해서 별로 본전을 못 찾을 얘기인데 재판 소송을 그냥 밥 먹듯이 하셔라. 이러한 설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재판 소송에 늘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디가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 이런 것처럼 소송 가지 뭐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진우, 김어준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긴 하겠네요. 네. 예전엔 주진우 기자인가가 재판에서 어떻게 하는 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 쓰는 것도 한번 본 그게 적이 책도 나왔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좀 있어야 될 테고, 또 한 가지 생각으로 제가 좀 드는 건 이 상대방한테 당할 때 수동적으로 당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은 막 자극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더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물론 거기서 내가 대응을 괜히 섣부르게 잘못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인이 조심할 수 있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본인도 또 그냥 무조건 당하고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도 재판에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 본인도 상응하게 어느 정도의 자기 태도를 좀 보여서 저렇게 나오네? 라고 좀 뜨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이게 진짜 쉽지는 않으니까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변호사 비용 자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파산 직전까지 가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무고죄를 고소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보복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무고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이시나요? 악의적으로 계속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뭐 재정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고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무혐의가 나오고 한다고 지금 말씀해 그 주셨으니까. 내용만 이렇게 쭉 모아서 보여줘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금방 전달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시 할 수는 있을 텐데 해서 이게 계속 엮이는 게 아마 싫으신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내가 안 하고 말지 이거 하면 또 2, 3년 동안 저 사람이랑 막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계속 저 사람 얘기 들어야 되고 이름이 나와야 되고 이게 되게 심적으로 이미 싫은 거 아닌가 싶기도 빨리 하고요. 털자라는 생각에 그냥 수동적으로 좀 계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빨리 안 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막연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구차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너무 수동적이 돼서는 또 안 되긴 한다. 이건 분명히 상대방이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은 높아서 네. 결혼 초반에서부터도 뭔가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있었다고 하면 그 악순환은 좀 바꿔서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건 좀 고민을 해보셔라. 그런 그러니까 액션을 한 번쯤은 취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면 이 사람을 그냥 계속 받아준다고 해서 알아서 그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대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주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자꾸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특이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귀찮아서라도 이거 안 하고 딴 걸로 막 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자꾸 뭔가를 방향을 튼단 말이죠. 법이나 이런 거에 밝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이게 폭력적인 자기의 수단을 보면서 좀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다가 사법제도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여튼
부담이거든요. 당하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전체적으로 이 전 남편께서 하셨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대단히 야비한 스타일입니다. 야비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끝없이 괴롭히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법적 문제로 끌고 오는 게 그 사람은 얼마나 귀찮게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힘들어하는가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폭력성을 그렇게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때리거나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법적인 프로세스에 꽤 능숙한 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들어요. 결국은 그런 상대방에게 완전히 폐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어렵고. 하지만 약간의 흠집을 내고 그 흠집을 내가 만족한다면 상대한테는 큰 의미는 아니지만 나한테는 큰 의미는 있어서 그게 조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로 서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라도 그 사람이 뭔가 흠이 될 법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상대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스스로를 생각은 들어요. 지켜내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내부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남편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거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수동적이 될 때 내가 첫 남편에게 몹쓸 짓을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빠지면 상당히 피해를 그냥 감수하는 경향으로 자기를 흘러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또 감정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본인 스스로 정리가 조금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첨언해서 말씀드린 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혹시 이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에이스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몰래 이렇게 복수해주는 그런 회사 같은 데 없나? 네. 그러니까 이회수 씨가 그런 소설도 썼잖아. 네. 아우, 그냥. 네. 하여튼 여태까지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이들이랑 잠깐 콧바람 쐬러 경주 한번 다녀오십시오. 네. 보문단지를 걸으시면서. 네. 네. 이거 추워가지고 걷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좋습니다, 동네. 네. 경주 청담펜션 숙박권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잠깐 주말에 다녀오세요. 네. 네. 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이든지 저희가 성심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네.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보내셨던 분들이라도 뭐 진척되는 사항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AS 상담도 해드리니까 하여튼 주저하지 말고 누구나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올 텐데 다음 주에는 우리 배 감독과 같이 해를 넘기기 배 전에 감독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아, 그냥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침대에 눕혀놓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가지고 방송을 할까? 네.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배 감독과 같이 하는 거를 한번 상상해보면서 다음에 그 사연 소개를 거기에서 읽으라 그래. 배 감독 목소리로 전화 연결해.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